나는 직접 그 장면을 봤다. 카페에서 나란히 웃던 두 사람, 그리고 잠실의 레지던스 앞에서 그녀가 와인잔을 내밀며 조용히 웃던 순간, 남자의 팔이 미라의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그 짧은 장면이 내 마음속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나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집으로 돌아와 증거를 정리하고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향수 냄새가 스며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게 뭐야?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업무상 만남이 토요일 밤 레지던스에서 이뤄져? 잠시의 침묵 끝에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네, 사랑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사랑은 거짓이 되었고 진실은 이제 증거 위에 남았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이 아닌 증인으로 살았다. 그리고 복수 대신 정의를 준비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결혼 8년 차였다. 운동장 먼지 냄새보다 집 안의 공기가 더 낯설게 느껴지던 시기였다. 나는 서울 마포의 공립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아내 미라는 성수동의 피트니스 센터를 맡아 운영했다.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회원들과 금세 친해지는 사람,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열정적인 센터장으로 통했다. 그런 그녀가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퇴근 후 귀가 시간이 밀려났다. 오늘은 상담이 길었어요. 늘 같은 말, 같은 표정. 지친 얼굴로 현관문을 닫는 그 모습이 처음엔 안쓰러웠다. 하지만 그 늦음이 반복될수록 내 안에서 무언가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시계 초침이 자정을 넘길 때까지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는 밤이 늘어갔다. 주말에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다. 센터 리브랜딩 회의가 있어서요. 그녀는 일요일 오후마다 그렇게 말하며 향수 냄새를 남기고 나갔다. 운동복은 명품 브랜드로 바뀌었고 화장대에는 생소한 화장품들이 줄을 섰다. 가계부에는 브런치 카페, 스킨케어샵, 트레이닝 용품, 결제 내역이 가득했다. 우리 수입으로는 벅찬 지출이었지만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센터 이미지 때문이겠지. 그 한마디로 모든 불안을 눌렀다. 하지만 휴대폰만큼은 달랐다. 예전엔 식탁 위에 아무렇지 않게 올려두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늘 뒤집어 놓거나 가방에 넣고 다녔다. 화장실에도 들고 들어가고 샤워 중에도 손 닿는 곳에 두었다. 문자가 오면 눈빛이 변했다. 센터 일이에요. 말끝을 흐리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그 자연스러운 태도가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어느 저녁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탁자 위에서 진동음이 울렸다. 화면에 재민 이사님이라는 이름이 떴다. 내일 오후 일정 괜찮죠? 단 한 줄. 그 짧은 문장을 읽는 동안 내 심장은 얼음처럼 식어갔다. 업무 문제일 수도 있잖아.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 잠시 후 미라가 샤워를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답장을 보냈다. 누구야? 센터 협력업체 이사님이에요. 내일 미팅 있어서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 그 침착함이 오히려 내 안의 불안을 흔들었다.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늦은 귀가 향수 냄새에 뒤집힌 휴대폰. 그 모든 장면이 한 줄의 의심으로 이어졌다. 내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걸까? 아니면 이미 놓친 게 너무 많았던 걸까? 불안은 서서히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며칠 뒤 대학 동창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성수동 근처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친구였다. 도연아, 잠깐 볼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민수의 체육관. 오랜만에 마주 앉은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이걸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다. 화면에 뜬 사진 속에는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미라. 그리고 그 옆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한 명이 있었다. 둘은 성수동의 편집숍 앞에서 웃으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사진 속 그녀의 표정은 편안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옆에서 지난주 일요일이었어.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떨렸다.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둘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상해서 찍었어. 그는 한숨을 내쉬며 화면을 넘겼다. 브런치 카페 창가에서 커피잔을 맞부딪히며 웃는 장면. 그리고 남자의 손이 자연스럽게 미라의 어깨로 향하는 장면. 그 모든 사진은 마치 오랜 연인의 일상처럼 보였다. 마지막 한 장에서 내 숨이 멎었다. 두 사람은 잠실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정문 안으로 나란히 들어가고 있었다. 낮은 조명 아래 자동문이 열릴 때 잠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은 더 이상 오해라 부를 수 없는 거리감이었다. 민수야, 그 남자 누군지 알아봤어? 응. 스포츠용품 회사 영업이사래. 49쯤 됐고 유부남이야. 미라 누나 센터에 납품하는 업체 사람이더라. 그 말에 손끝이 떨렸다. 아무리 업무상 관계라도 일요일 오후 단둘이 쇼핑하고 레지던스에 들어간다는 건 설명이 되지 않았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나도 이런 얘기 꺼내기 싫었어. 그래도 내가 모른 채 있는 게 더 잔인할 것 같아서. 그의 미안한 눈빛이 오히려 현실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심의 불빛이 유난히 흐릿했다. 버스 창에 비친 내 얼굴은 분노보다 허탈에 가까웠다.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아무 일 없는 듯 모른 척해야 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밤늦은 귀가, 주말 외출, 향수 냄새, 새 운동복, 뒤집힌 휴대폰. 그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물리며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TV 화면 속 웃음소리 사이로 미라가 앉아 있었다. 어디 갔다 와요? 민수 체육관에. 그래요? 민수 씨는 잘 지내시죠? 아무 일 없다는 듯한 말투.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내 마음을 뒤집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 그녀의 미소가 그날따라 낯설고 차가웠다. 그날 밤 잠든 미라의 얼굴을 바라보다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다. 평범해 보이는 이 얼굴 뒤에 내가 모르는 세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섬뜩했다. 8년의 결혼 생활,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시간들,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미래. 그 모든 게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목을 죄었다. 민수가 보낸 사진을 수십 번 확대하며 확인했다. 그 남자의 옆에 선 미라의 표정, 눈빛, 몸짓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이건 착각이 아니다.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졌다. 의심만으로는 진실을 뒤집을 수 없었다. 이제는 증거가 필요했다. 주말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오늘은 트레이닝 일정이 좀 길어요. 진한 향수 냄새, 새 운동복, 정돈된 머리카락. 그녀는 거울 앞에서 미소를 한번 그려넣더니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들었다. 몇 시쯤 돌아올 거야? 글쎄요. 트레이너 선생님이 식단도 같이 봐주신다네요. 그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비수처럼 꽂혔다. 문이 닫히고 열분이 지났을 때 나도 조용히 집을 나섰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새 운동복의 브랜드 로고가 불빛에 번쩍였다. 나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심장은 요란했지만 머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오늘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인의 날이었다. 강남역에서 내린 미라는 걸음을 늦췄다. 길끝 브랜드 편지숍 앞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던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몇 분 뒤 낯익은 남자가 나타났다. 민수가 보여준 사진 속의 그 남자 정민이었다. 잘 다린 셔츠, 정장 차림, 익숙한 웃음. 두 사람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멀찍이 서서 지하철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손이 떨리지 않도록 숨을 고르며 기록을 남겼다. 30분쯤 지나 두 사람은 쇼핑백을 들고 매장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건너편 골목의 브런치 카페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함께 웃고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그 리듬까지 익숙했다. 그 웃음소리가 카페의 음악보다 더 또렷하게 들려올 때 내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비어갔다. 1시간이 지나자 둘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거리의 오후 빛이 기울며 건물 사이로 금빛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때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손을 들어 다른 차를 잡았다. 저 앞 택시 따라가 주세요. 운전기사는 내 얼굴을 한번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이 서서히 멀어져 갔다.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너 잠실 쪽으로 향했다. 창밖에 불빛이 흘러가며 내 마음을 더 흔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는 한 서비스 레지던스 앞에서 멈췄다. 미라와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익숙한 듯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발걸음엔 주저함이 없었다. 그 익숙함이 내 안의 마지막 균형을 무너뜨렸다. 나는 건물 주변을 천천히 돌았다. 출입구에는 카드 리더기가 있었고 프런트에는 경비원 한 명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5층쯤 되는 높이의 창문에 불이 켜졌다. 그 불빛 안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남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미라는 와인잔을 들고 그 옆에 서 있었다. 화면이 흐릿했지만 장면이 말하는 의미만큼은 너무도 분명했다. 미라가 잔을 건네며 입술을 움직였다. 이거 마셔봐.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입모양은 똑똑히 보였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 위에 팔을 올렸다. 그 익숙한 손짓결은 8년 동안 수없이 보아왔던 바로 그 제스처였다. 손이 떨렸지만 눈을 뗄 수 없었다. 미라는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고 남자는 여전히 편하게 소파에 기대 있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내 가슴을 서서히 짓눌렀다. 2시간이 흘렀을 무렵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그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손에 쥔 휴대폰이 낯설게 느껴졌다. 화면 속 영상은 흐릿했지만 진실은 누구보다 선명했다. 그날 밤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거짓의 그림자가 집 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것만 같았다. 밤 8시쯤 현관문이 열렸다. 트레이닝 어땠어?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이 저녁도 같이 하자고 해서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분노가 끌어올랐다. 나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미라야, 앉아. 할 얘기가 있어. 그녀가 소파에 앉자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미라와 남자가 함께 웃으며 앉아 있었다. 그 장면이 흘러나오자 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이게 뭐냐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도연 씨, 이건 오해야요. 진짜 업무상 만남이었어요. 업무상 만남이 토요일 밤 레지던스에서 이루어져? 나는 영상을 다시 돌렸다. 와인잔을 내밀며 웃는 장면, 그리고 어깨 위로 얹힌 손. 그 어떤 변명도 더는 통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말해. 언제부터였어? 도연 씨, 언제부터냐고. 그제야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2달 전쯤이에요. 처음엔 진짜 업무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도연 씨는 요즘 저한테 관심 없잖아요. 매일 같은 일상, 대화도 없고.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나를 탓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얘기야? 내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미라는 눈을 피하며 입술을 떨었다. 그런 게 아니라 재민 씨는 저를 여자로 봐줘요.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다. 심장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그 사람은 저한테 관심도 가져줘요. 그 한마디가 귓속을 찢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재민이라는 이름이 흘러나온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낸다는 건 이미 오래된 관계라는 뜻이었다. 그래? 그럼 이혼하자. 도연 씨, 잠깐만요.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뭘 더 생각해? 이미 다른 남자랑 석 달이나 만났으면서.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제 그 눈물에 속을 일은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미라야, 너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다. 네, 사랑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결혼 8년,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사랑은 변명조차 남기지 않았다. 좋아. 내일부터 이혼 절차 밟을 거야. 그리고 그 남자한테도 상간 소송 걸 거다. 안 돼요, 도연 씨.
재민 씨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게. 왜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웠어? 이제 와서 그런 걱정을 해? 그제야 미라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날 밤 나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다. 상담 일정을 잡고 휴대폰 속 영상과 사진을 백업했다. 모든 증거를 USB에 옮겨 금고에 넣었다. 미라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되풀이했지만 그 목소리가 더 이상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허탈함이 한 덩어리로 얽혀 있었다. 숨조차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마친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건 나 혼자 싸워야 할 일이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받은 또 한 사람에게 알려야 했다. 그 남자의 아내 김수진. 민수의 도움으로 재민의 신상을 알아냈다. 재민 스포츠 용품 회사 영업이사, 49살, 결혼 12년 차 유부남. 그의 아내 김수진 44, 초등학교 교사. 정직하고 단정한 사람이라고 했다. 며칠 뒤 나는 그녀의 학교 앞에 섰다.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속에서 단정한 코트를 입은 여자가 보였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피로가 묻은 눈빛이었다. 혹시 김수진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단 몇 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내 얼굴에 담긴 무거운 표정을 보고는 잠시 망설였다. 이윽고 근처 카페 문을 조용히 열었다. 손에 쥔 USB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선생님 남편분과 제 아내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수치와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나는 증거를 꺼냈다. 민수가 찍은 사진, 그리고 내가 직접 촬영한 영상. 화면 속에서 미라와 재민이 함께 웃고 있었다. 김수진 씨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재민 씨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하지만 영상 속에서 미라가 자기야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자 그녀의 손이 떨렸다. 언제부터였죠? 제 아내 말로는 석 달 전부터라는데 실제로는 더 오래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최근에 남편이 야근이 많다고 했어요. 주말에도 접대가 있다며 자주 나갔죠. 향수 냄새도 바뀌었어요. 설마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같이 대응합시다. 이런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 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그날 우리는 변호사를 함께 선임했다. 각자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병행하되 증거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직접 촬영하신 영상이 결정적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불륜 증거는 흔치 않아요. 위자료도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가운 위로처럼 들렸다. 모든 고통이 금액으로 환산된다는 사실이 씁쓸했지만 이제 감정보다는 정의가 먼저였다. 며칠 뒤 나는 미라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혹시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관계를 끝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미라가 짐을 싸고 있었다. 어디 가려고? 친구 집에 가 있을게요. 도연 씨한테 피해 주기 싫어서요. 피해는 이미 충분히 줬지. 그나저나 그 남자 아내한테 모든 걸 다 얘기했어. 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래졌다. 도연 씨,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돼? 당신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 그녀는 말없이 가방을 들었다.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는지는 끝내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수진 씨와 나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각각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정민에게는 위자료 2천만 원, 미라에게는 1천만 원을 청구했다. 소송장이 접수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정민 측에서 합의 제안을 보내왔다. 위자료를 절반으로 줄여주면 조용히 끝내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단호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두 가정을 짓밟은 범죄입니다. 그 말을 남기며
나는 서류를 다시 도장 찍어 변호사에게 넘겼다. 선생님,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내 목소리는 단단했다. 수진 씨는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돈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뻔뻔하네요.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았다. 이번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였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났다. 정민이 미라에게 선물한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 둘이 함께 방문한 레스토랑의 영수증, 그리고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호텔 숙박 내역까지. 수진 씨가 확인한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최근 석 달 동안 꾸준히 한미라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거의 이중생활 수준이에요. 그 말에 나도 수진 씨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결심이 익혔다. 끝까지 간다. 첫 번째 재판날, 정민과 미라는 각각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정에 들어왔다. 공기는 무겁고 방청석의 시선은 싸늘했다. 정민은 여전히 업무상 만남이었다고 주장했고, 미라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뿐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말은 힘을 잃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덮고 냉정히 말했다. 피고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륜이며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인정됩니다. 그 한 문장이 법정 안의 공기를 쪼개듯 울려 퍼졌다. 정적 속에서 나는 손을 꼭 쥐었다. 며칠 뒤 수진 씨가 연락을 해왔다. 정민 씨, 회사 감사에 걸렸대요. 법인카드로 미라 씨와의 비용을 처리한 게 드러났어요. 그 말에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다. 모든 게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다. 미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피트니스 센터의 불륜 소문이 퍼지면서 회원들이 떠나갔고 결국 사직서를 냈다고 했다. 센터 유리벽에 걸려있던 그녀의 홍보 포스터도 철거되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조용했다. 정의가 늦게나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재판날, 법정 안은 이전보다 더 차가웠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한 뒤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정민은 원고 김도연에게 위자료 2천만 원, 피고 한미라는 원고 김도연에게 위자료 1천만 원, 그리고 피고 정민은 원고 김수진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큰 액수가 인정되었다. 법정은 침묵했지만 내 안에서는 길고 묵직한 숨이 흘러나왔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피고들의 행위는 매우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원고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정민과 미라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정민은 총 4,5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고 미라는 직장까지 잃은 채 고개를 떨궜다. 그들의 몰락이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이 조금은 공평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정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수진 씨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드디어 끝났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엔 지난 몇 달의 싸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느낀 건 법의 무게가 아니라 정의의 균형이었다. 긴 전쟁이 끝나자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지만 그 비어 있음이 처음으로 평화로웠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도연 씨, 정민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피하고 있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미라였다. 그녀의 말투에는 다급함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책임을 졌겠지. 정민 씨는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울음이 터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울음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환상을 향한 것이었다. 그건 내가 만든 선택이야. 이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나는 냉정히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이제 그 소리는 내 삶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 며칠 뒤 수진 씨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정민이 집에 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이혼은 절대 못하겠다고, 한미라 씨랑은 완전히 정리했다고,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요? 수진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이들이 있어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순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섞여 있었다. 정민의 변심은 빠르고 철저했다. 위자료 4,500만 원, 회사 징계, 재산 분할을 생각하면 가정을 지키는 편이 훨씬 이익이었을 것이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다. 반면 미라는 완전히 무너졌다. 피트니스 업계는 좁았다. 불륜 소문이 퍼지자 어떤 센터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새로운 일을 찾으려 했지만 면접조차 쉽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업계의 리스크가 되어 있었다. 도연 씨,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메시지는 점점 길어지고 점점 절박해졌다. 하지만 내 대답은 단 한 줄이었다.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마.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아직 미련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미련조차 이제는 무게 없는 그림자 같았다. 그림자가 사라지면 남는 건 현실뿐이다. 그 현실이 얼마나 냉정한지 이제야 그녀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정민은 연락처를 바꿨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조용히 부서를 옮겼다. 이제 피트니스 관련 일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사실상 미라를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선택한 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미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정민의 회사 앞에서 몇 시간을 서성였고 그가 자주 가던 카페를 찾아다니며 울었다. 하지만 정민은 보안팀을 통해 접근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그녀의 이름이 회사 기록에 공식적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그건 연민도 분노도 아닌 단순한 종결의 감각이었다. 며칠 후 새벽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살아야겠죠?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 문장은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다.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린 뒤에 흘리는 눈물은 결국 자기 연민일 뿐이었다. 정민에게 그 모든 일은 잠깐의 일탈이었다. 한순간의 스릴로 시작해 결국 모든 걸 잃었다. 그제서야 그가 깨달았겠지. 쾌락의 대가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걸. 계절이 2번 바뀌고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김수진 씨는 결국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단단했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 정민이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 정민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회사를 사직하고 지방의 한 조용한 도시에 작은 운동용품점을 열었다. 그의 얼굴엔 자존심 대신 후회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담담히 말했다. 잘하셨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니까요. 그 역시 한때는 남편이었고 나처럼 무너졌던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미라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직장을 잃고 수입이 끊긴 그녀는 결국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놓았다. 하지만 돌아온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다. 우리가 너를 이렇게 키운 게 아니야. 그 한마디가 그녀를 무너뜨렸다. 집에서도 외면받고 사회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이름 없는 후회뿐이었다. 그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법원에서 정한 위자료 1천만 원은 분할 납부로 결정되었지만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납부가 자주 밀렸다. 결국 법원에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되었다. 도연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법원 일정대로 내. 개인 사정은 이유가 안 돼. 나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의 어려움이 불쌍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 피트니스 업계에서의 명성은 이미 사라졌다. 10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인맥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려 했지만 나이와 평판이 벽이 되었다. 그녀의 세계는 그렇게 조용히 닫혔다. 반면 나는 서서히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이혼이 확정된 후 받은 위자료로 전세를 얻어 새 집으로 이사했다. 혼자 사는 일상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학교에서는 동료들이 따뜻하게 다가왔다. 도연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 격려 속에서
마음속 흉터도 조금씩 옅어졌다. 수진 씨와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선생님 덕분에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죠. 우리의 인연은 복수로 시작했지만 결국 존중과 공감으로 남았다. 1년이 지난 지금 미라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위자료는 계속 밀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다. 정민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그가 새로운 도시에서 새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려왔다. 처음엔 기다렸다. 그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고 새해가 2번 지나도 그의 이름은 더 이상 그녀의 전화기에도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밤마다 잠을 청하지 못한 채 그녀는 핸드폰 불빛 속에서 자신이 쓴 메시지를 지우고 또 지웠다.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 문장들은 모두 전송되지 못한 채 임시 저장에만 남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며 그녀는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하루 3시간 자고 새벽에 출근하고 낮에는 전단을 돌리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내가 스스로 버린 거야. 법원에서 정한 위자료 1천만 원은 분할 납부로 결정되었지만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납부가 자주 밀렸다. 결국 법원에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었다. 압류 통지서가 도착하던 날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 동안 봉투를 쥐고 서 있었다. 도연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법원 일정대로네. 개인 사정은 이유가 안 돼. 그녀의 메시지에 나는 단호히 답장을 보냈다. 그녀의 어려움이 안타깝지 않았던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누군가의 신뢰를 짓밟은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세운 탑 아래에 깔리는 법이다. 피트니스 업계에서의 명성은 이미 사라졌다. 그녀가 쌓아온 10년의 경력과 인맥은 흔적도 없이 무너졌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려 했지만 나이와 평판이 벽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인터넷 게시판과 커뮤니티에서 불륜 매니저로 낙인 찍혀 있었다. 그녀의 세계는 그렇게 조용히 닫혀갔다. 반면 나는 서서히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이혼이 확정된 뒤 받은 위자료로 전세를 얻어 새 집으로 이사했다. 혼자 사는 일상은 낯설었지만 오히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아침마다 내린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우고 거울 속에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표정이 단단해지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동료들이 따뜻하게 다가왔다. 도연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 격려 속에서 마음의 흉터도 조금씩 옅어졌다. 체육관에서 뛰노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상처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다시 일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다. 수진 씨와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선생님 덕분에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죠. 우리는 같은 고통 속에서 서로를 알아봤고 그 인연은 복수가 아닌 존중으로 남았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배신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진심을 믿었던 자신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1년이 지난 지금 미라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위자료는 밀리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다. 정민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그가 새 삶을 산다는 소식만 들려왔다. 그녀는 한때 진짜 사랑이었다고 믿었지만 그 사랑은 결국 자기 파멸로 끝났다. 사랑이 아니라 탐욕, 감정이 아니라 도피였다. 사랑을 믿지 말았어야 했다기보다 사랑의 이름으로 타인을 파괴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이제 과거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긴 시간의 상처 속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리고 정의는 늦을지라도 결코 방향을 잃지 않는다. 창밖의 하늘이 천천히 저물었다. 노을이 벽에 스며들며 하루의 끝을 알렸다. 나는 창문을 닫고 천천히 커피를 내렸다. 따뜻한 향이 방 안을 채우며 지난 모든 날들이 한 장의 오래된 사진처럼 멀어져 갔다. 사진 속에 나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는 더 이상 거짓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나는 커피 한 모금에 하루를 녹인다. 이제 나는 다시 살아간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